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식합니다. 2014년 1월 20일 오후 1시 119 신고센터에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제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지금 울산 남구 땡땡 아파트로 와주시면 시체가 있을 겁니다. 이 목소리는 20대로 추정되는 젊은 남성이었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구급대는 경찰과 동행해서 즉시 남성이 알려준 울산의 아파트로 출동했죠. 20분 후 현장에 도착한 그들은 정말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 이 참혹한 모습에 잠시 말을 잃었다고 합니다. 안에 들어서자마자 역한 피비린내가 진동했는데 더욱이 문제는 안방에 들어가 보니 몸통과 목이 심하게 훼손된 채 분리되어 있는 남성의 시신 한 구가 발견된 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소름 돋는 건 이 시신의 옆에 신고인으로 추정되는 젊은 남성이 태연하게 앉아 있었다는 점이었죠. 일단 방안을 보니까 시신을 회송하는 과정에서 흩뿌려진 비산흔이 상당량 여기저기 흩뿌려져 있었습니다. 근데 빗방울들이 다소 굳어서 말라붙어 있었죠. 예상컨대 적어도 수시간 이전에 살인이 벌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그런데 이 정도의 비산흔 양으로 봤을 때는 살해 도구가 뭔지 좀 궁금해지는 지점이죠. 네, 현장에서는 피가 잔뜩 묻어있는 길이 50cm짜리 전기톱이 발견됐습니다. 이 톱을 이용해서 피해자의 목을 절단한 것으로 추정되었죠. 보니까 전기톱은 이전에 별로 사용한 적이 없어 보이는 거의 새 거였습니다. 시신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니까 몸통과 머리가 분리된 것 외에 얼굴에는 상처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어요. 또 현장에선 시신 주변을 제외하곤 딱히 두 사람이 몸싸움이 벌어졌던 흔적도 없었고요. 즉 범인은 전기톱을 이용해서 집중적으로 피해자의 목을 노린 것으로 보이죠. 자신이 살해한 시신과 함께 방 안에 앉아있던 남자 이씨, 그는 즉각 현장에서 체포됩니다. 우선 처참한 죽음을 맞이한 그 피해자는 당시 23살이던 남성 김씨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얼마 전에 군대를 제대하고 막 복학을 준비하던 평범한 대학생이었죠. 그런데 그에게 대체 왜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경찰은 검거된 이 씨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가장 궁금했던 건 우선 두 사람의 관계예요. 그리고 살해 동기가 뭐였냐는 거겠죠. 놀랍게도 이 씨는 사망한 김 씨와 고종사촌 관계라는 게 드러납니다. 사건 전날인 19일 밤 9시에 범인 이 씨가 전기톱을 휘둘러 그를 살해했어요. 이후 시신과 함께 하룻밤을 보냈고 다음날 낮에 전화를 해서 직접 자수한 상황이죠. 여기까지 알아낸 경찰이 다음으로 범행 동기가 뭐였냐라고 물었는데 이 씨가 담담하게 대답합니다. 평소에 걔가 절 많이 무시했어요. 자기 엄마가 막 내 욕을 한다고 말하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를 계속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태도에 사촌 동생에게 범행을 저질렀다는 의미예요. 이후 이 씨는 진술을 이어갑니다. 자기 자신을 무시한 건 피해자 김 씨, 사촌 동생뿐만이 아니라 고모인 김 씨의 엄마, 그리고 친인척들 대부분이 마찬가지였다는 분노가 막 폭발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게다가 툭하면 너 그렇게 살다 아빠처럼 된다? 라는 말로 자신을 수시로 비하했다며 굉장히 분노하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좀 감정을 삭히던 이 씨가 급기야 사촌 동생을 죽이겠다고 마음먹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사건 일주일 전인 1월 13일, 이 씨는 울산 남구의 한 주민센터 민원실을 방문합니다. 여기서 시민에게 개방된 컴퓨터를 이용해 다양한 살해 방법을 검색했죠. 그 중에서도 특히 그를 사로잡은 방법이 바로 전기톱을 이용한 거였습니다. 바로 다음 날 그는 전기톱 판매상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또 이때 공중전화를 이용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죠. 그렇게 순조롭게 전기톱을 주문했고 14만 원까지 즉각 송금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사촌동생 김 씨는 건장한 20대 청년이에요. 그냥 들이댔다간 범행이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그 길로 약국으로 가서 수면 유도제 열알을 구입합니다. 실제로 부검 결과 김 씨 몸에서 이 수면제 성분이 검출되었죠.
이걸 먹이고 잠들 때를 기다렸던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건에는 더 참혹한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죽은 김 씨의 손가락에서 일종의 방어흔이 발견된 거예요. 즉, 김 씨가 약을 먹고 깊은 잠에 빠져 있긴 했지만 막상 전기톱 공격을 받았을 때는 몸부림을 쳤을 거라고 추정됩니다. 어쩌면 정신을 차렸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미 너무 출혈이 심해서 방어를 하기란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피해자 김 씨는 비록 찰나였겠지만 극도의 공포와 또 몸이 잘리는 고통 속에서 죽음을 맞이했다는 결론이 이릅니다. 사건 발생 이틀 전인 1월 17일, 살인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던 이 씨가 난관에 부딪힙니다. 주문해서 도착한 그 전기톱을 조립을 해야 했는데 혼자선 그게 도저히 어려웠던 거죠. 결국 그는 열쇠 수리공을 불러서 2만 원을 지불하고는 그 전기톱을 조립하는 데 성공했어요. 이렇게까지 할 정도로 살인에 대한 집착이 상당했다는 거죠. 그리고 다음 날인 18일 저녁, 그는 사촌동생 김 씨에게 전화를 걸어서 만날 약속을 잡습니다. 그리고 당일인 19일 오후 2시 40분, 피해자 김 씨는 아무것도 모른 채 형, 나 1시간 반 뒤에 도착할게 라는 전화를 하게 돼요. 이때부터 이 씨는 분주해지기 시작했죠. 그는 제일 먼저 콜라와 맥콜이 담긴 병에 미리 구입한 수면 유도제 열알을 잘게 부숴서 넣은 뒤 섞어버립니다. 그리고 의심을 사지 않도록 미리 주문한 치킨과 함께 그 음료를 식탁에 자연스럽게 올려두었어요. 오후 5시 20분, 형 나왔어. 아무것도 모르는 김 씨가 결국 이 씨의 집에 도착했죠. 그리고 차려놓은 음식을 맛있게 먹기 시작합니다. 이때 이 씨는 친근한 척 김 씨에게 말을 건넸다고 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수면 유도제를 타놓은 콜라를 끝까지 마시도록 유도했고요. 집에 들어온 지 1시간 반이 된 저녁 7시쯤, 피해자 김 씨는 밀려오는 졸음을 참을 수 없었고 결국 방에 들어가 눈을 붙이게 됩니다. 이 씨는 그가 좀 더 깊게 잠들 때까지 2시간가량 더 기다렸고요. 밤 9시 20분입니다. 이 씨는 준비해둔 전기톱을 꺼내서 전기 코드를 꽂고는 망설임 없이 그 톱날을 김 씨의 목에 갖다 댔습니다. 대자마자 사방에 피가 튀었고요. 이때부터는 차마 말로 표현하기 힘든 끔찍한 순간이 이어졌죠. 당시에 이 사건을 전해 들은 여론은 유례없는 전기톱 살인에 정말 치를 떨었고요. 혹시 범인이 무슨 영화를 보고 모방범죄를 한 게 아니냐라는 추측도 있었습니다. 그 영화의 제목은 텍사스 전기톱 살인사건인데 2005년에 개봉한 이 영화는 한 미치광이 살인마가 5명의 젊은이를 전기톱으로 무참히 살해하는 공포살인극 스토리입니다. 그는 정말 이 영화를 모방했던 걸까요? 경찰 조사에 따르면 실제로 범인의 과거 검색 기록 중에 텍사스 전기톱 살인사건이 존재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영화 자체를 모방하려 한 것인지는 정확히 밝혀내기 힘들었어요. 자, 이제는 범인 이 씨에 대해 좀 더 알아볼까요? 그는 도대체 어쩌다 이런 잔혹한 살인마가 된 건지, 원래 전과자? 아니면 사이코패스? 경찰에 검거되고 나서 자백을 이어가는 내내 이 씨는 상당히 불안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손을 덜덜 떨었고요. 말도 더듬었어요. 조금 시간을 두고 보니까 다른 사람에 비해 어딘가 좀 다르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과거 기록을 살펴봤죠. 그는 4년 전인 2010년 3월에 군에 입대했습니다. 하지만 인지기능 저하, 불안 증세, 우울증, 대인관계 미숙 등의 문제를 보였고 국군 부산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이력도 발견되었죠. 그리고 이곳에서 이 씨는 정신분열증 초기 그리고 경계성 지능장애를 판정받습니다. 이후 입대 6개월 만에 부적합 처분을 받아서 조기 전역하게 돼요.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제야 퍼즐이 좀 맞춰지는 듯하죠. 그런데 일단 범인 이 씨는 평소에 고종사촌 김 씨와 매우 가까운 관계였다고 합니다. 그가 이 씨를 무시했다는 건 어디까지나 가해자, 범인의 주장일 뿐이에요.
두 사람 사이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오갔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확실한 건 군에서 나온 이 씨가 다소 폐쇄적인 삶을 쭉 살아갔는데 그때 유일하게 소통하고 그나마 친하게 지냈던 상대가 오직 동생 김 씨뿐이었다는 점입니다. 가정사를 좀 살펴보면 이 씨는 8살 때 부모님이 이혼하면서 할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2년 전에 할머니가 요양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서 이후로는 철저히 혼자가 되었죠. 그때부터 극심한 우울증을 보였다고 합니다. 주변에 친구나 지인도 전혀 없었고요. 이웃들이 봤을 때 그는 아픈 할머니를 잘 돌보던 아이로 기억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는 특별한 직업 없이 여러 알바를 전전하면서 생활비를 벌었다고 하는데 참 특이한 게 부모와 떨어지고 다소 외롭고 힘들게 자랐다는 것 외에 그가 사이코패스 살인자 같은 면모를 보인 적은 별로 없습니다. 어쩌면 할머니마저 떠나고 친구도 지인도 없는 이 철저하게 고립된 환경 속에서 그는 피해 망상, 우울증, 게다가 조현병 증세까지 겪으면서 살인에 대한 환상이 커진 것으로 보여요. 요즘 참 자주 등장하고 있는 이 정신분열, 조현병, 이건 정말 그 누구도 막지 못하는 현대 최악의 불치병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재판이 진행되던 와중에 이 씨는 살해 동기에 대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몸 왼쪽에는 대장 악마, 중간 악마, 작은 악마가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대장 천사, 중간 천사, 아기 천사가 있어요. 그런데 대장 악마가 김 씨를 죽여라라고 해서 죽인 거예요. 동생을 죽이자마자 대장 악마는 사라졌어요. 중간 악마와 작은 악마는 현재 잠들어 있고요. 증세가 너무 심각하죠.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시각을 가진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프로파일러들 생각에 이 씨가 거짓 진술을 할 수도 있다라는 주장이었죠. 물론 그가 정신분열의 초기 증세를 앓고 있는 건 맞지만 이게 사리 분별을 하지 못할 만큼 심각하다고 볼 수는 없다는 점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그는 분명 인터넷 검색도 직접 해서 톱과 수면제 구매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고요. 근데 대장 악마를 막 언급할 정도로 환청을 겪고 있는데 막상 살인 계획을 할 때는 철저했다? 이 점이 이상한 거죠. 이것 때문에 재판에서 검사는 이 씨에게 사형을 구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씨 쪽 변호인은 정신병적 증세, 또 언어장애, 경계성 지능장애 진단서를 제출하면서 심신미약으로 인한 범행을 주장했고요. 이 사건의 재판 결과는 결국 어떻게 나왔을까요? 1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유례없이 끔찍하지만 그가 정신분열을 앓고 있고 또 스스로 자수해서 협조적인 자세를 보였다는 점, 전과가 없고 뉘우치는 자세였다라는 점을 들어서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 측과 피고인 측 모두 항소했지만 기각이 되었고 원심이 유지됩니다. 이후 이 씨는 치료 감호 선고를 받게 되는데 치료 감호란 건 실형 복역에 앞서서 먼저 시설에 수용이 돼서 치료를 위한 조치를 받는 걸 의미합니다. 주로 심신장애가 있거나 마약이나 알코올 중독자들에게 내려지는 처분이라고 해요. 이걸 왜 범죄자를 국가가 치료를 해주냐라는 인식도 있지만 이건 환자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 사회 차원에서 필요한 일입니다. 정신질환 범죄의 재범을 예방할 방법이 치료밖에 없다는 판단에서 나온 거죠. 하지만 한편으론 이곳에 들어간 범죄자가 정말 치료가 필요한 환자인지 아니면 그저 교묘하게 핑계를 대고 감형을 노린 건지에 대해서는 엄중한 잣대가 필요해 보입니다. 전기톱으로 사촌동생의 목을 잘라 살해한 이 범죄자의 형은 이렇게 확정되었습니다. 어느 정도의 심신미약이 인정된 거죠. 여기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거 5, 6년 전만 해도 사이코패스 범죄자 유형에 참 많은 대중이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만큼 흔한 케이스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요즘 분위기는 다소 다릅니다. 워낙 사이코패스 테스트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범죄자 유형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오히려 갈수록 망상이나 환청 같은 정신장애로 살인을 저지르는 일들이 심심찮게 보도되고 있는데요. 우린 이걸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가정에서 잘 관리해라 라는 말로는 부족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물론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다음과 같은 발표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전체 범죄 중 조현병 환자에 의한 범죄율은 0.04%다. 치료와 관리를 받는 정신질환자의 범죄 가능성은 일반인의 강력범죄 가능성보다 현저히 낮다. 이 씨의 경우에 그가 그렇게 철저한 고립된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좀 더 관심을 가져주는 가족 혹은 복지기관 담당자라도 있었더라면 상황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이건 범죄자에 대한 연민이 아닙니다. 최소한의 보호장치라도 예방 차원에서 생각해보자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10년 뒤 우리는 더 얼마나 많은 조현병, 정신장애 범죄자들을 마주해야 할지 모르니까요. 국민적인 관심과 사회적 제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